6일차 학습 파트 2 화물 취급 요령 챕터 1, 챕터 2, 챕터 3 교재는 94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내용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1 운송 화물의 포장과 운송장 교재는 94페이지입니다. 운송 화물의 포장입니다. 두 번째, 포장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성입니다. 내용물을 보호하는 기능은 포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됩니다. 두 번째는 표시성입니다. 표시성은 인쇄, 라벨 붙이기 등이 포장에 의해 표시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 상품성입니다. 생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품은 자체 상품뿐만 아니라 포장을 통해 상품화가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공업포장, 상업포장의 공통된 것으로서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팜플릿 등을 넣거나 진열이 쉽고 수송, 하역 보관에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작업 효율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생산, 판매, 하역, 수, 배송 등의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판매 촉진성입니다. 판매 의욕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광고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95페이지 포장의 분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업 포장입니다. 소매를 주로 하는 상거래의 상품의 일부로서 또는 상품을 정리하여 취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포장입니다. 판매를 촉진시키는 기능, 진열 판매 편리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업 포장입니다. 물품의 수송,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장으로 물품을 상자, 자루, 나무통, 금속 등에 넣어 수송, 보관, 하역 등에서 물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포장입니다. 포장의 기능 중 수송, 하역의 편리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수송 포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유연 포장, 두 번째는 강성 포장, 세 번째 반강성 포장이 있습니다. 첫째, 유연 포장은 형태가 변화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모가 변화될 수 있는 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성 포장은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는 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강성 포장은 유연 포장과 강성 포장의 중간적인 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포장 방법, 포장 기법별 분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방수 포장, 두 번째는 방습 포장, 세 번째는 방청 포장이 있습니다. 방청 포장은 금속 또는 금속 제품 및 부품을 수송 또는 보관할 때 녹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포장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청 포장 작업은 되도록 낮은 습도의 환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완충 포장이 있습니다. 완충 포장은 하역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물품 파손을 방지시키는 포장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운송장에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운송장의 기능을 알아봅니다. 첫째는 계약서 기능입니다. 개인 고객의 경우 운송장이 작성되면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과 약관에 기준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화물 인수증 기능입니다. 운송장을 작성하고 운전자가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회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운송장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입니다. 화물의 수탁 또는 배달 시 운송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회사의 수령인을 날인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수증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보처리 기본 자료의 기능입니다. 운송장에서는 화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운송사업자는 이들 자료를 정보처리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화물 추정 및 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장의 기능 다섯 번째입니다. 배달에 대한 증빙으로서 배송에 대한 증거 서류의 기능을 갖습니다.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고 인수자의 수령 확인을 받음으로써 배달 완료 정보 처리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 분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완수 여부를 증명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입금 관리 자료입니다. 서비스 요금을 기록하여 수익금을 계산할 수 있는 관리 자료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입니다. 즉, 작업 지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화물이 집화된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각 단계의 작업에서 이 화물이 어디로 운행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 번째,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과 내용입니다. 운송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다음 사항들을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입니다. 운송장 번호와 그 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는 운송장을 인수할 때 기록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송하인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입니다. 계속해서 거래하는 기업 고객인 경우는 전산 입력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처 코드를 별도로 기재를 합니다.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과 내용 세 번째입니다. 수화인 주소,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입니다.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입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하여 집화 접수를 받는 경우 이용자가 접수 번호만으로도 추적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운송장 번호 없이도 화물 추적이 가능하게 하도록 운송장에 예약 접수번호, 상품 주문번호, 고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물명입니다. 화물명은 파손,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화물명은 기록해야 하며 중고 화물인 경우는 중고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는 화물의 가격입니다. 물품 가액은 내용품에 대한 사항을 고객이 직접 기재 신고토록 합니다. 그리고 중고 또는 수제품의 경우에는 시중 가격을 참고하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의 가격은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배달 지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과 내용, 약관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화물인 경우에는 고가 화물에 대한 할증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물의 크기입니다. 중량, 사이즈의 내용입니다.
화물의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영업점을 대리점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운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운임의 지급 방법입니다. 선불, 착불, 신용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도 운송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운송요금입니다. 운송요금을 표기하는 공간에는 단순히 운송요금뿐만 아니라 포장요금, 물품대, 기타 서비스 요금 등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열 번째는 발송지 주소입니다. 집화점이 되겠죠. 실제의 발송지와 송화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배달 불가 사유가 발생할 때나 반송 처리가 필요할 때 집합 영업점에 문의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도착지 코드입니다. 화물이 도착할 터미널 및 배달할 장소를 기록하며 분류 시 식별이 용이함을 위해 코드화가 필요합니다.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과 내용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집하자입니다. 누가 집하를 했는지를 기록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운전자를 말합니다. 13번째 인수자 날인입니다. 화물을 인수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으로서 반드시 인수한 사람의 이름을 정자로 기록하고 서명이나 인장을 날인받습니다. 대리 인계를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며 대리 인수자가 서명을 거부할 때는 배달 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 합니다. 14번째 특기사항입니다. 화물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 집합 또는 배달할 때 주의할 사항이나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15번째는 면책사항입니다. 포장 상태 불완전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탁이 곤란한 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수탁을 하도록 합니다. 16번째는 화물의 수량입니다. 한 개의 화물에 한 개의 운송장 부착이 원칙이고 한 개의 운송장으로 기입하되 다수 화물에 보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박스 수량, 즉 단위 포장 수량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포장 내 물품 수량이 아니라 수탁받은 단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운송장 기재 요령 내용입니다. 먼저 송화인 기재사항입니다. 송화인의 주소, 그리고 성명 또는 상호, 그리고 전화번호. 두 번째는 수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또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세 번째는 물품의 품명, 그리고 수량, 그리고 가격을 적고, 네 번째는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손품 또는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에 면책 확인서, 자필 서명입니다. 면책 확인서는 별도 양식입니다. 다음은 집하 담당자 기재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접수일자, 그리고 발송점, 그리고 도착점, 그리고 배달 예정일입니다. 두 번째는 운송료입니다. 세 번째, 집하자 성명과 전화번호입니다. 네 번째는 수화인용, 송장상의 좌측 하단에 총 수량 및 도착점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2 화물의 상하차 교재는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역 방법 및 적재 방법 가운데 차량 내 적재 방법 내용입니다.
먼저 쌓거나 적재할 때입니다. 첫째는 화물 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쌓고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거운 화물을 적재함 뒤쪽에 실으면 앞바퀴가 들려 조향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세 번째, 무거운 화물을 적재함 앞쪽에 실으면 조향이 무겁고 제동할 때 뒷바퀴가 먼저 제동되어 좌우로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차량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물 전체 무게중심 위치는 적재함 전후 좌우의 중심 위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쌓거나 적재할 때 다섯 번째입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는 최대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의 중간 부분에 무게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적재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화물을 적재할 때 적재함의 폭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벼운 화물이라도 너무 높게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차량에 물건을 적재할 때는 적재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상차할 때 화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정리하면서 적재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 둥글고 구르기 쉬운 물건은 상자 등으로 포장한 후 적재를 하고 볼트와 같이 세밀한 물건은 상자 등에 넣어 적재를 하도록 합니다. 12번째, 적재할 때에는 제품의 무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병 제품이나 앰플 등의 경우는 파손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취급에 특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물건을 적재한 후에 이동 거리가 멀건 가깝건 짐이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나 체인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의 동요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은 결박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거나 화물을 결박할 때 추락, 전도의 위험이 크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 하고 적재함 위에서 화물을 결박할 때 앞에서 뒤로 당겨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다섯 번째, 적재함 위에서는 운전탑 또는 후방을 바라보고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고무발을 위쪽으로 들어서 좌우로 이동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밧줄을 결박할 때 끊어질 것에 대비하여 안전한 작업 자세를 취한 후 결박을 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적재 후 밴딩끈을 사용할 때 견고하게 묶였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컨테이너는 트레일러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야 하며 헤더보드는 화물이 이동하여 트랙터 운전실을 덮치는 것을 방지하므로 차량에 헤더보드가 없다면 화물을 차단하거나 잘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인은 화물 위나 둘레 놓이도록 하고 화물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당길 수 있도록 바인더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11번째, 방수처는 로프, 직물, 끈 또는 고리가 달린 고무끈을 사용하여 주행할 때 펄럭이지 않도록 묶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운반 방법 및 기타 작업 내용입니다. 화물 운반 시 내용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는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인력 운반 안전 작업에 관한 지침 내용입니다. 일시 작업 시간당 2회 이하인 경우로서 성인 남자는 25에서 30kg이고 성인 여자의 경우는 15에서
20kg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작업은 시간당 3회 이상의 내용으로 성인 남자 10에서 15kg이고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5에서 10kg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가능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서 단단히 잡고 운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물품을 몸에 밀착시켜서 몸의 균형 중심에 가급적 접근시키고 몸의 일부에 변형이 생기거나 균형이 파괴되어 비틀거리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앞부분의 끝을 운반자 신장보다 높게 하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을 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물품을 운반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 발밑을 방해하지 않게 피해 줍니다. 화물 운반 시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타이어를 굴릴 때는 좌우, 앞을 잘 살펴서 굴려야 하고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운반할 때는 주위의 작업에 주의하고 기계 사이를 통과할 때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물건을 운반하지 않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열 번째,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들었다 놓았다 하지 말고 직선 거리로 운반하도록 합니다. 11번째, 장척물, 구르기 쉬운 화물은 단독 운반을 피하고 중량물은 하역 기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12번째, 운반 도중 잡은 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주에 기댄 다음에 고쳐 잡도록 합니다. 다음은 10번째, 수작업 운반과 기계작업 운반의 기준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수작업 운반 기준입니다. 첫째는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으로 분류, 판독, 검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얼마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소량 취급 작업입니다. 그리고 취급 물품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작업이고, 네 번째, 취급 물품이 경량물인 작업 등이 수작업 운반 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계 작업 운반 기준 내용입니다. 첫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분류, 그리고 판독, 그리고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되고 지속적으로 운반량이 많은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취급 물품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한 작업이고, 네 번째는 취급 물품이 중량물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오염물 탱크롤이 주요 취급소, 독극물 취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염물 탱크롤이 취급 시의 확인, 점검 사항입니다. 첫째는 탱크롤의 커플링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접지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플랜지 등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플렉서블 호스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다섯 번째, 누유된 오염물을 회수하여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인화물질 취급 시 소화를 준비하고, 일곱 번째, 주의 정리정돈 상태가 양호한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여덟 번째, 담당자 이외에는 접근을 금지시키며, 아홉 번째, 주위에 오염 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3 적재물의 결박, 덮개. 교재는 112페이지입니다. 파레트 화물과 붕괴 방지 요령 내용입니다. 먼저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으로 첫 번째,
밴드 걸기 방식을 알아봅니다. 이 방식은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에 붕괴 방지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평 밴드 걸기 방식과 수직 밴드 걸기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은 어느 쪽이나 밴드가 걸려있는 부분은 화물의 움직임을 억제하며, 강목대기 수평 밴드 걸기 방식은 포장 화물의 네 모퉁이에 강목을 대고 그 바깥쪽으로부터 밴드를 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밴드가 걸리지 않은 부분의 화물이 튀어나오고 쌓은 화물의 압력이나 진동, 충격으로 밴드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연 어프 방식입니다.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부대 화물 따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주연 어프 방식만으로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방법과 병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이것은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음으로써 안전을 도모한 방법으로, 장단점은 부대 화물에는 효과가 있으나 상자는 진동하면 튀어오르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풀 붙이기 접착 방식입니다. 팔레트의 화물의 붕괴 방지 대책을 자동화, 기계화하기가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입니다.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 방식을 병용한 것으로서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슈링크 방식입니다. 슈링크 방식은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씌우고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킬 때 가열하여 필름을 수축시켜 팔레트와 밀착시키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물이나 먼지도 막아내기 때문에 우천시 하역이나 야적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통기성이 없고 고열의 터널을 통과하므로 상품에 따라서 이용할 수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스트레치 방식입니다. 스트레치 포장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감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슈링크 방식과는 달리 열 처리를 행하지는 않으나 통기성은 없습니다. 역시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박스 테두리 방식을 알아봅니다. 팔레트에 테두리를 붙이는 박스 팔레트와 같은 형태는 화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큽니다. 그러나 단점은 평 팔레트에 비해 제조 원가가 많이 듭니다. 다음은 포장 화물의 운송과 보호 내용입니다. 먼저 하역 시의 충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낙하 충격입니다. 하역 시의 충격에서 가장 큰 것은 수하역 시의 낙하 충격입니다. 낙하 충격이 화물에 미치는 영향도는 낙하의 높이, 낙하면의 상태 등 낙하 상황과 포장의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하역의 경우에 낙하의 높이입니다. 첫째, 견하역은 10cm 이상, 두 번째,
요 하역은 10cm 정도. 세 번째, 파레트 쌓기의 수 하역은 40cm 정도가 됩니다. 다음 내용은 114페이지 세 번째, 보관 및 수송 중의 압축 하중입니다. 첫 번째, 압축 하중의 정도입니다. 포장 화물은 보관 중 또는 수송 중에 밑에 쌓은 화물이 반드시 압축 하중을 받게 됩니다. 통상 높이는 창고에서는 4m, 트럭이나 화차에서는 2m이지만 주행 중에는 상하 진동을 받으므로 2배 정도로 압축 하중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장 재료에 따른 내 하중입니다. 나무 상자는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골판지는 시간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가 쉽습니다. 골판지의 경우에는 외부의 온도와 습기, 방치 시간 등에 대하여 특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